요즘 장이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시간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가 들면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부터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아침에 사과 하나만 먹어라.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잔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라는 걸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 영어로는 An apple a day keep the doctor away 라고 하죠. 그냥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말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매일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무려 37%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정말로 싫어할 만한 과일인 거죠. 오늘은 이 평범해 보이는 사과가 어떻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과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지, 또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고 어떤 음식이랑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나는지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사과가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효능들, 특히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효능부터 시작해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무심코 같이 드셨다가 오히려 속을 망칠 수도 있는 조합도 있어요.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참 여러 가지가 불편해집니다. 예전엔 뭘 먹어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도 잦아지고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장이 불편하면 하루 종일 개운하진 않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 외출하기도 꺼려지고 괜히 움직이기도 싫어지죠.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이게 계속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변비가 만성이 되면 장 건강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온몸에 독소가 쌓이고 피부도 푸석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심하면 대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혈압이나 혈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우리나라 식단 특성상 혈압 관리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짜게 먹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고혈압, 심장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장 운동도 느려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어요. 젊을 때처럼 뭘 먹어도 쭉쭉 내려가던 그 시절이 아닌 거죠. 여기에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움직임이 적으니까 장도 게을러지고 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더 딱딱해집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혈압 문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국, 찌개, 김치, 젓갈, 맛있는 건 다 짜죠. 이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화와 생활습관,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도와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예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와 칼륨,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거든요. 사과가 왜 몸에 좋은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펙틴은 장을 약산성으로 유지해주면서 나쁜 균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장내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억제하는 거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변을 부드럽게 해서 배변을 수월하게 도와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펙틴은 사과 껍질 바로 아래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짜게 먹은 음식들, 그 염분을 몸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함유된 칼륨은 다른 과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죠. 세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 기억나시죠? 매일 말린 사과 약 75g, 사과 3개 정도 분량을 꾸준히 드신 여성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37%나 낮춰뒀다는 그 연구요. 사과 속 폴리페놀과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사과가 달아서 당뇨에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덕분에 제2형 당뇨병 위험이 18%나 감소했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사과를 드셔도 위험이 3%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는 달콤하지만 칼로리가 낮아요. 100g당 56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께도 부담이 적은 과일인 거죠. 다섯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종양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과의 펙틴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폐 건강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또 미세먼지 많은 요즘 공기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에요.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사과를 2개 정도 드신 분들이 천식 발생 위험을 22에서 23%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성분이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일곱 번째, 치매 예방입니다. 사과를 씹어 먹으면 안면 근육 운동이 많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요. 게다가 사과 속 케르세틴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해줍니다. 서양에서 사과를 자연의 칫솔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잘 씹어 먹으면 타액 분비도 늘어나고 구강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은 거죠. 이렇게 좋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사과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드시는 시간이 중요해요.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아침 식전에 사과를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빈속에 사과 반쪽 정도 드시면 하루 장 활동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적정량은 하루에 사과 한두 개, 약 200에서 400g 정도입니다. 많이 드신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째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농약이 걱정되시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헹궈주시면 더 안심이 됩니다. 자, 이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과와 견과류입니다. 사과의 부족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견과류가 채워줘요. 사과의 비타민 C와 견과류의 비타민 E가 함께 작용해서 항산화 효과도 더 강해집니다. 간식으로 사과 깍둑썰기해서 호두나 아몬드랑 같이 드셔보세요. 두 번째, 사과와 꿀입니다. 사과를 쪄서 꿀을 뿌려 드시면 위장도 편해지고 장내 유익균도 늘어납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사과와 요거트입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사과 갈아 넣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든든해요. 네 번째, 의외의 조합인데요. 사과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돼지고기 드실 때 사과를 곁들이시면 정말 좋습니다. 돼지고기는 새우젓이나 소금과 함께 드시거나 염분 섭취가 많아지기 쉬운데 사과의 칼륨이 이 염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사과의 따뜻한 성질이 보완해주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사과와 당근입니다. 사과 당근 주스 많이 드시죠? 사과의 달콤 새콤한 맛이 당근 특유의 향을 잡아주고 비타민 A, C, 칼륨, 식이섬유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디톡스 효과가 탁월합니다. 여섯 번째, 사과와 녹차입니다. 녹차에 카테킨이 지방 연소를 덮고 사과의 비타민C가 녹차의 항산화 효과를 강화해줘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삶거나 쪄서 드시면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찐 사과는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건강식이에요. 열을 가하면 팩틴이 부드러워지면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사과 스프도 좋아요. 사과와 양파를 볶아서 갈고 우유와 치즈를 넣어 끓이면 부드럽고 고소한 스프가 됩니다. 속이 편안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사과 콩포트처럼 설탕과 레몬즙을 넣고 졸여서 부드럽게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피해야 할 조합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과와 우유입니다. 사과의 산 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위장에서 고형화되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요거트나 일부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괜찮아요. 앞서 요거트와의 조합을 추천드린 이유도 이겁니다. 두 번째, 사과와 튀김류입니다. 기름기 많은 튀김과 사과를 같이 드시면 소화가 급격히 떨어지고 복부 팽만감이 올 수 있어요. 튀김 드실 때는 사과를 피해 주세요. 세 번째, 사과와 해산물입니다. 산성인 사과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산물 드신 직후에는 사과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사과와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와 함께 사과를 드시면 위산 역류가 심해질 수 있어요.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밤에 먹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녁에 사과를 드시면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해서 유액 분비를 촉진하고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사과는 되도록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캐나다 온타리오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과 주스와 일부 알레르기 약, 항생제, 혈압약을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약 드실 때는 사과 주스 대신 물로 드시고요. 약 복용 전후 한두 시간은 사과 섭취를 피해 주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수치를 확인하시면서 적정량만 드시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 가야 하니까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씨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사과씨에는 시안화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한두 개 실수로 삼키는 건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많이 드시면 위험합니다. 사과 드실 때 씨는 꼭 제거해 주세요. 자, 오늘 사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사과는 정말 의사가 싫어할 만한 과일입니다. 팩틴으로 장 건강을 챙기고 칼륨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폴리페놀로 심혈관 암까지 예방해 주니까요.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께 필요한 효능이 가득 들어있어요. 드실 때는 아침 식전에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고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견과류, 꿀, 요거트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요. 돼지고기 드실 때 곁들이시면 염분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유, 튀김, 해산물, 카페인과는 같이 드시지 마시고요. 밤에는 피해 주세요. 약 드실 때도 주의하시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찐 사과나 사과 스프로 드시면 소화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돼요. 적정량을 지키면서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괜히 사과 먹어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거죠. 오늘부터 아침에 사과 하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눈이 쉽게 피로하시거나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드시진 않으세요? 아니면 괜히 다리가 무겁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드실 때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곤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음식이 있습니다. 시장 가시면 싱싱하게 뛰어다니는 것도 보이고 찌개에도 들어가고 볶음밥에도 들어가는 그 음식, 탱글탱글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네, 바로 새우입니다. 에이, 새우가 뭐 특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조상들은 새우를 귀한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새우를 기력을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기록해 놨거든요. 옛날 분들이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현대 영양학에서도 새우는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새우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눈의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비타민 E보다 55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새우 한 마리에 이렇게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이 탱글탱글한 보물, 새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혈압 걱정 되시는 분들, 눈 건강 챙기시는 분들께 새우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새우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좋아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욱국에 새우젓을 넣어 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우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특히 맥주랑 새우를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조합이 왜 위험한지, 어떤 분들이 조심하셔야 하는지도 오늘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우를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담긴 요리인데요. 집에서도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좋은 것만 알려드리면 반쪽짜리 정보잖아요. 주의해야 할 것까지 다 알아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가 걱정되시죠? 혈압도 그렇고 눈도 예전 같지 않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밤새 책을 봐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화면을 봐도 눈이 뻑뻑하고 피곤하시죠? 오후만 되면 기운이 푹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침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점심 먹고 나면 나른해지고 뭘 해도 의욕이 안 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혈관 건강도 걱정이시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니까 뭘 먹어도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맛있는 거 안 먹자니 삶에 낙이 없고요. 단백질은 챙겨 먹어야 한다는데 고기는 기름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눈 피로가 계속되면 시력에도 영향을 주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혈관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혈관도 예전처럼 탄력이 좋지 않고 세포도 점점 노화가 진행되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들, 기름지고 짠 것들이 많잖아요. 배달 음식도 많이 드시고 간편하게 드시려다 보니 영양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이 많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로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눈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보시고 TV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블루라이트에 계속 노출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요. 이게 많아지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해결책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걸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새우입니다. 새우에는 타우린, 아스타잔틴, 셀레늄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우가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심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새우에는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타우린이 혈압을 조절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고혈압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은 성분입니다. 두 번째, 눈 건강과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새우를 삶으면 빨갛게 변하잖아요. 이 붉은색의 비밀이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E보다 55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활성산소를 없애서 세포 노화를 늦추고 피부 건강도 지켜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스타잔틴이 뇌와 눈의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산화 물질이라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아스타잔틴 6mg을 4주간 섭취하면 눈의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화면 많이 보시는 분들, 눈피로 느끼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성분이죠. 세 번째,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셀레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갑상선 기능도 정상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성분이에요. 네 번째,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새우 100g에는 약 106kcal 밖에 안 들어있어요. 같은 양의 돼지고기가 250kcal, 소고기가 270kcal인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은 아주 풍부하고 지방은 1.3%밖에 안 됩니다. 체중 관리 필요하신 분들께 딱이에요. 다섯 번째,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콜린이라는 성분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깜빡깜빡 하는 게 늘어나셨다면 새우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럼 새우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질까요? 첫 번째는 아욱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맞아요. 우리 조상들이 아욱국에 새우젓을 넣어 드신 거 아시죠? 이게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새우는 산성식품이고 단백질이 풍부한 반면에 아욱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두 음식이 만나면 영양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소화도 잘 돼요. 아욱국이나 아욱죽에 새우를 넣어 드시면 몸에 부담 없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잘 돼요. 표고버섯에는 에르고스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비타민 B로 변환되면서 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표고버섯 자체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새우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이에요. 새우볶음이나 새우찜에 표고버섯을 함께 넣어보세요. 세 번째, 마늘과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가 납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새우의 비타민 B1 흡수율을 높여줘요. 알리신 자체도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새우의 타우린과 함께 심혈관 건강에 시너지를 냅니다. 마늘을 조리하실 때는 다진 후에 10분 정도 놓아두시면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돼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새우의 아스타잔틴은 지용성 성분이에요. 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요. 새우를 올리브 오일에 조리하면 아스타잔틴 흡수가 극대화되고 올리브 오일의 건강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다섯 번째,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콜레스테롤 걱정을 덜 할 수 있어요. 완두콩의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줍니다. 새우볶음밥에 완두콩을 넣거나 새우 샐러드에 완두콩을 곁들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새우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갑각류 알레르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각각류 알레르기는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할 점은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새우를 잘 드셨더라도 나이가 들어 처음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두드러기, 가려움, 얼굴이나 목 붓기,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30분 내에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맥주와 새우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맥주 안주로 새우를 즐기시는데 통풍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특히 새우 머리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퓨린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는데 요산이 많아지면 관절에 쌓여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통풍이 생깁니다. 맥주의 알코올은 요산 배출을 방해하고 맥주 자체에도 퓨린이 들어있어요. 새우의 퓨린과 맥주의 퓨린, 그리고 요산 배출 방해까지 3중으로 통풍 위험을 높이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칭다오 지역에서 통풍 환자가 가장 많은데 이 지역은 해산물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걱정은 조리법에 달려 있어요. 새우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안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새우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0g의 새우를 섭취했을 때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이 12% 증가하고 중성지방이 13%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새우 자체는 괜찮아도 튀김옷을 입혀서 기름에 튀기면 상황이 달라져요.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단백질과 인의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우는 단백질과 인 함량이 높으니까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다섯 번째, 통풍 있으신 분들은 새우 머리를 꼭 제거하세요. 새우 머리에는 퓨린이 100g당 약 700mg이나 들어있어요. 해산물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통풍 환자분은 새우 머리와 내장을 반드시 제거하고 소량만 드시고 맥주와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자, 이제 새우를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새우와 마늘, 새우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전통 요리, 감바스 알 아히요예요. 감바스는 스페인어로 새우를, 아히요는 마늘을 뜻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새우를 넣어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는 요리인데요. 이게 왜 건강에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지중해 식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고 미국에서 수년간 최고의 건강 식단 1위를 차지한 식단이에요. 2018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26,000명을 12년간 추적한 결과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사람들이 심장병 위험이 최대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감바스는 바로 이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담긴 요리예요. 새우의 아스타잔틴은 지용성이라 올리브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새우의 비타민 B1 흡수를 도와주고 혈관 건강에도 시너지를 내요.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니까 마늘의 알리신과 올리브오일의 좋은 성분들이 최대한 보존됩니다. 고온에서 튀기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조리법인 거죠. 집에서 만드시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새우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 준비하시고 마늘 10쪽 정도를 편으로 써세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마늘을 썬 다음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바로 가열하면 알리신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 과정을 꼭 지켜주세요. 작은 팬이나 뚝배기에 올리브오일 150ml 정도 붓고 약한 불에서 마늘을 넣어 향을 내세요.
마늘이 노릇해지면 새우를 넣고 색이 변할 때까지 익히시면 됩니다. 과하게 익히면 질겨지니까 적당히 익으면 불을 끄세요. 소금과 후추로 간하시고 파슬리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로 간하시면 돼요. 마늘과 올리브 오일 풍미가 충분해서 소금이 적어도 맛있습니다. 통풍 있으신 분들은 새우 머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세요. 그런데 이런 조리법이 번거로우시거나 하기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품 하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감바스 조리 방법이 좀 어렵고 재료 손질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설명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재료 손질하시기 좀 까다로우시거나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 밀키트를 사용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우는 정말 바다가 선물한 보약입니다. 타우린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아스타잔틴이 눈 피로를 풀어주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셀레늄이 면역을 강화해주고, 저칼로리 고단백이라 체중 관리에도 좋아요. 드실 때는 아욱, 표고버섯, 마늘, 올리브오일,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오일과 마늘을 함께 조리하는 감바스 알하이오는 새우의 영양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건강 요리예요. 다만 갑각류 알레르기는 성인도 갑자기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맥주와 새우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통풍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새우 자체의 콜레스테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삶거나 올리브오일에 저온으로 조리해서 드세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 챙기시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시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새우 한 줌 사다가 마늘이랑 올리브오일에 볶아보세요. 간단한데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조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감바스 밀키트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중해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이런 음식에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감바스 한 접시 드시면서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금을 한 잔, 온몸 염증을 가라앉고 묵은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비싼 영양제도 처방약도 아니에요. 바로 소금입니다. 단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어떤 소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병원에서 위급한 환자에게 제일 먼저 놓는 링거, 다들 아시죠? 그 링거의 핵심 성분이 바로 소금물입니다. 0.9% 농도의 소금물, 의학용어로는 생리식염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동안 소금을 무조건 멀리하라고 배워왔을까요? 오늘 그 오해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소금물이 혈관, 수면, 두통, 야간요, 심지어 뱃살까지 어떻게 바꿔놓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 땀, 눈물이 왜 짠지 아세요? 우리 몸의 체액 염분 농도가 0.9%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링거도 정확히 0.9% 소금물이에요. 우리 몸은 이미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소금의 핵심 성분은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은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분을 전달하고 신경신호를 뇌까지 보내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트륨이 부족하면 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몸 곳곳에서 염증과 통증 신호가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트륨 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함께 있어야 나트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정제염, 즉 하얗게 가공된 소금은 이 미네랄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예요. 염화 나트륨만 99% 남긴 소금이에요. 이게 바로 소금이 몸에 나쁘다는 오해가 생긴 진짜 이유입니다.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과 미네랄을 다 걷어낸 소금은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몸이 찌뿌둥하고 머리는 지끈거리고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친 적 많으시죠? 그런데 이 신호들 사실 몸속 미네랄 균형이 무너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워낙 간이 세다 보니까 소금은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소금의 질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대부분은 미네랄이 거의 다 빠진 정제염이에요. 나트륨만 잔뜩 들어있고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미네랄은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몸 곳곳에 염증이 쌓이고 통증에 잠까지 얕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소금물 한 잔이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도대체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저는 딱 이때 마시는데요. 소금물 마시는 황금 시간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아무것도 보충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이때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하면 세포가 깨어나고 하루 종일 몸의 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식사 30분 전입니다. 밥 먹기 전에 소금물 한 잔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줄이는데도 유리하고 소화 흡수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세 번째는 자기 30분 전인데요. 소금 속 마그네슘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소금물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총량은 물 1리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물 1리터에 소금 약 1에서 2g 살짝 짭조름한 정도면 딱 맞습니다. 많이 넣으시면 혈관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여기서 소금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을 쓰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네랄이 빠진 정제염으로는 이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마셨다면 이어서 뭘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함께 챙겨 드시면 소금물 효과가 훨씬 배가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소금물을 마시고 나면 나트륨이 몸속에서 역할을 다한 뒤 반드시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이걸 도와주는 게 바로 칼륨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관계를 시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야 균형이 잡히는 것처럼 나트륨이 들어오면 칼륨이 밀어내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00mg이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 신장을 통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밀어내면서 혈관 안에 나트륨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잡히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훨씬 부드러워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소금을 한 잔에 바나나 한 개, 혈관을 청소하는 가장 간단한 아침 루틴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신장병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바나나 섭취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나나의 칼륨이 오히려 배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인데요. 혈관을 고무호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무호스가 유연하면 물이 잘 흐르지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조금 압력이 가해져도 터지거나 막히죠.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시금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걸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소금물의 나트륨이 세포 사이에 신호 전달을 돕고 시금치의 마그네슘이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면서 혈액이 훨씬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마그네슘은 신경 흥분을 가라앉히는 성분이기도 해서 자주 지끈거리는 두통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시금치나물 한 가지만 올려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소금을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걸 그냥 두면 우리 몸은 부족한 칼슘을 채우려고 뼈에서 칼슘을 막 끌어다 씁니다. 마치 비상금을 털어 쓰는 것처럼요.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통장이 바닥나듯이 뼈가 점점 약해지고 관절이 더 쑤시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100g당 칼슘이 약 130mg 들어있어서 소금물로 빠져나간 칼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해줍니다. 된장찌개에 두부 한 모만 넣어도 소금물과 아주 잘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이 완성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금물도 결국 물이기 때문에 하루 1리터 소금물 자체가 이미 훌륭한 수분 보충이 됩니다. 별도로 물을 더 챙겨 마실 필요 없이 소금물 1리터를 아침 식전, 취침 전으로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하루에 1리터를 넘기는 건 피하세요. 좋은 것도 넘치면 부담이 되듯이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소금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핵심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1리터에 1에서 2g이 부담스럽다면
굳이 처음부터 정량을 맞추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살짝 짭조름한 느낌이 날 정도로 소금을 조금만 넣어서 시작하시고 몸이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금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이런 분들 계시죠? 굶는 다이어트가 왜 실패하는지 아시나요? 몸이 미네랄 부족을 감지하면 오히려 지방을 더 꼭 붙잡아두려고 하거든요.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거죠. 반대로 미네랄이 충분히 채워지면 몸이 안심하고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굶거나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다이어트 방법이 바로 이 원리예요.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써야 할까요? 정답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고르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하얀 소금 정제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금은 바닷물에서 나트륨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다 걷어낸 거예요. 미네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소금물을 만들어 드시면 나트륨만 잔뜩 들어오고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아요.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이 대표적인데요. 천일염은 염전에서 햇볕과 바람으로 자연 건조한 소금으로 미네랄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 소금은 수백 미터 아래 깊은 바다에서 끌어올린 물로 만든 소금인데요. 이 표층 바닷물보다 오염이 적고 미네랄 함량이 높아서 소금물로 활용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소금이 이 MQ 눈소금인데요. 뭐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 소금물 챙겨 마실 때 쓰는 소금이 바로 이겁니다. 꾸준히 먹다 보니 이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해양 심층수로 만든 소금이라 미네랄 함량이 높고 물에 잘 녹아서 흡수도 좋습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이에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링크 하나 남겨드릴게요. 실제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주변에서 얼굴 혈색이 좋아졌다고 먼저 알아채더라고 하시는 분들, 오래 걸어도 예전처럼 다리가 무겁지 않고 몸 전체가 조금씩 젊어지는 느낌이라고 하시는 분들, 비싼 영양제도 힘든 운동도 아니에요.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자마자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 한 꼬집을 물 한 컵에 녹여서 드셔보세요. 살짝 짭조름한 그 한 잔이 오늘 말씀드린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딱 2주만 드셔보세요. 몸이 먼저 답해드릴 겁니다. 소화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밥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명치가 꽉 막힌 느낌. 소화제 하나를 털어 넣으면 그때 잠깐 괜찮은 것 같다가 또 밥 먹으면 똑같이 반복되고. 근데 이게 왜 반복되는지 아세요? 소화제는 증상만 잡아주는 거거든요. 진짜 원인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먹고 체하고 또 먹고 체하고 이 소화불량을 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화제 없이도 속이 편해지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화불량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위 내시경까지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깨끗하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하냐고 억울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걸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해요. 위의 구조나 모양에는 문제가 없는데 위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소화불량 환자의 약 60%가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해요. 내시경이 깨끗하다고 해서 소화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위가 음식을 받아서 잘게 부수고 아래로 내려보내는 그 기능 자체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왜 이 기능들이 떨어지는 걸까요? 원인이 5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정한 자세입니다. 밥 드실 때 자세가 어떠세요? 한쪽 팔꿈치 짚고 등은 둥글게 굽히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자세가 소화를 막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 위는 왼쪽 갈비뼈 아래에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위가 풍선처럼 부풀어서 음식을 받아야 하는데 구부정하게 앉으면 위 바로 위에 있는 횡격막이 위를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부풀 공간이 없으니까 음식이 들어오자마자 탁 걸린 느낌이 드는 겁니다. 허리를 펴고 앉아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속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갈아먹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부드럽게 갈아서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게 오히려 소화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음식을 씹으면 뇌에 신호가 가거든요. 곧 음식이 들어올 테니 위야 준비해라. 이렇게 위가 소화액을 만들고 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아서 드시면 씹는 과정이 없으니까 그 신호 자체가 뇌에 안 가는 겁니다. 뇌한테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엄청난 양의 음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위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준비도 없이 일이 쏟아진 거니까요. 가능하면 꼭꼭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씹는 것 자체가 소화의 시작이에요. 자, 세 번째는 밀가루 음식이랑 국물 요리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때 잘 넘어가라고 국수나 잔치국수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게 정반대입니다. 50대 이후부터는 밀가루를 소화하는 능력이 뚝 떨어져요. 국물 요리도 마찬가지고요.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아서 소화액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소화액이 묽어지며 음식을 잘게 분해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소화가 안 되실 때일수록 밀가루 음식이랑 국물 요리는 잠깐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기 전에 물을 드시는 거예요. 자기 전에 물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게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식도와 위 사이에 관략근이 느슨해지거든요. 자기 전에 물을 드시면 이 물이 위에서 식도 쪽으로 역류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칼칼한 증상이 생겨요. 주무시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한두 모금만 입을 헹구는 정도만 해주세요. 자,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소화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관계가 깊습니다. 위장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장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위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100세 시대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위장 기능이 저하되고 소화력 약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위가 1분에 3에서 4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이 운동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음식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될 때 음식만 바꾸려 하지 마시고 마음도 같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소화불량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소화 기능이 좋아지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해결법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치 스트레칭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명치 부위 근육이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복근 아닙니다. 수건 2개를 준비하시고요. 수건을 반으로 2번 접고 돌돌 말아서 김밥처럼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래요. 고무줄로 살짝 고정해 주시고요. 이 수건 김밥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 주세요. 척추뼈가 수건 가운데 오도록 눕는 거예요. 자, 누웠을 때 등이 쫙 펴지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그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머리 위로 천천히 넘겨주세요. 등이 바닥에 닿게끔 쭉 펴는 거예요. 명치 부위가 늘어나면서 위가 늘어날 공간이 생깁니다. 밥 먹기 전에 하루에 한 번만 해주셔도 속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두 번째는 도마뱀 운동입니다. 자,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주세요. 벌 받는 거 아닙니다. 팔을 양옆으로 벌리고 발도 같이 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랑 오른쪽 무릎을 가깝게 당기면서 몸을 비틀어 주는 겁니다.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좌우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이 왜 좋냐면요. 몸을 비틀 때 위장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내장 장기에 직접 자극을 주는 겁니다. 위장 운동성이 좋아지면서 소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도 집에서 제 아이를 위장 운동이 잘 되라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방향이 똑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일자로, 왼쪽으로도 일자로 이렇게 하면은 소화가 훨씬 수월해지고 변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회씩 좌우 번갈아 가면서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식후 10분에서 15분 걷기입니다. 밥 먹고 나서 바로 소파에 앉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게 소화를 제일 방해하는 습관이에요. 코메디닷컴 자료에 따르면 복부 팽만 증상이 있는 분들이 식후 10분에서 15분 걷기를 시작하고 4주 후에 트림, 장내 가스, 팽만감 같은 위장 문제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식사 후에 소화약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동네 한 바퀴 아니면 집안을 좀 걸어 다니세요.
딱 10분에서 15분만 걸으세요. 이것만 해도 속이 훨씬 빨리 내려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일수록 위에 부담 적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밀가루처럼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기름진 과자처럼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치아 부담도 없고 혈당 걱정도 덜한 그런 간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런 간식을 한참 찾다가 결국 하나로 정착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소화불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만 바꾼다고 바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5가지 원인 중에 본인한테 해당하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 증상이 3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기능성 소화불량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약은 증상이 심할 때 도움받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화제는 증상만 잡을 뿐 진짜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 5가지, 구부정한 자세, 갈아먹는 습관, 밀가루와 국물 요리, 자기 전 물 마시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해결법 3가지, 밥 먹기 전에 수건 김밥으로 명치 스트레칭 하시는 거, 이렇게 쭉 펴서 하시는 거, 그리고 도마뱀 운동으로 위장에 직접적인 자극 주시는 거,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기입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소화제 달고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